내부 능력 분석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외부 환경, 첫 번째는 거시 환경이고요. 거시 환경은 정부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 또 민간 연구소에서 나온 것들을 대부분 참고하면 되고요. 산업 환경 분석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폭이 좀 좁죠. 그 사업이 속해 있는 주로 이제 그 산업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잡지나 그 인쇄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쇄물들이 그 분석의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통계치들, 그 산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조사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사 결과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외국계 글로벌 소싱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 자료를 이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능력 분석입니다. 저걸 알고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뭐냐? 그 카테고리는 각각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 재무자원 부문에서 인적 자원, 실물 자원, 조직적 자원, 기술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에 강한 면이 뭐가 있고 약한 면이 뭐가 있느냐. 자원의 전환 과정이에요. 일단은 돈 가지고 시작합니다. 돈은 두 가지 형태로 조달이 돼요. 기업은. 첫 번째는 보통주의 발행을 통한 그 조달, 자본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입금, 은행이나 금융권 또는 그 기타의 뭐 친구한테 빌린 것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재무자원은 결국은 실물자원과 인적자원, 조직적 자원 세 가지로 변환이 됩니다. 요 변환된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게 합해서 기술적 자원이 돼요. 사람, 설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자원은 뭘로 변환이 됩니까? 제품으로 변환이 돼요. 또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용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장에 나가서 수익을 가져다가 다시 재무자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과연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단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기업 망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기업 망하는 게 왜 간단하냐 하면 100번 흥했다가 한 번 망하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 그게 기업의,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해마다 100년 동안 잘했어.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해가다 했더니 망했다. 이게 기업의 운명이에요. 기업의 운명. 근데 성장하는 속도보다 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10년 동안 50%씩 성장시켜 놓으면 불과 1, 2년 만에 완전히 보낼 수 있어요. 왜냐? 파이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이 고정비가 이미 그 전가됐다는 얘기. 그 규모에서 수입이 통제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동성, 현금 흐름이죠. 흑자도산이란 말이 있잖아. 핑핑 돌아가다가 돈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부동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게 현금화되지 않으면 바로 부도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생리예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자원의 전환, 그러니까 이 재무 기획도 굉장히 그 훌륭한 기술이에요. 기업 문화의 요소. 특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업 문화의 중요성은 대단히 그 경쟁력 또 기업의 가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기업 윤리 수준, 그 기업의 경쟁력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요. 외국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명한 경영, 또 여러 가지 건전한 문화, 이런 것들 한국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지금 이 경영의 또 혁신마저도 그 군더더기가 많아요. 또 전시 경영이 많고, 전시 경영이 뭐예요? 뭔가 널어놓는 백화점처럼. 그 다음에 뭔가 보여주는 경영, 생색내는 경영.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그 숙명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기업 문화의 중요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 변화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전부 다 자기 미친 줄 알아. 이거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상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대통령이 전부 자기 미친 줄 알아.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제일 나쁜 사람이 찍고 튄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이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허용 정도.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준인데, 조직이 굉장히 이 전통적인 의사결정과 그런 권위주의적인 요소에 쌓여 있으면 언로가 다 차단이 되는. 전부 다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부 다 입을 딱 막는다. 아직도 상당 부분 그런 장애가 지금 곳곳에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결제를 받으려면 아직도 이제 대면 결제 탁 가서. 삼성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구조본에 보고받는 분이 진급을 하니까 그 밑에 보고하는 레벨이 틀려졌지. 그거 아주 엄청난 거 차이예요. 그런저런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수준. 그러면서도 이게 조직 기강이 해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도 있게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겉으로는 약간 좀 프리한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엄격한 규칙이 그 속에 존재해 있는 조직.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매우 독특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문화의 유형, 위험의 정도, 리스크 테이킹 정도가 대단히 높고 의사결정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거친 남성형이다.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낮고 의사결정이 늦다. 절차 중심이야. 근데 이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나 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결정 빠른 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일 저지르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이야기거든. 기업을 제일 빨리 망하게 하려면 무식한 사람을 CEO로 앉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식한 거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성질이 급해야 된다. 성질이. 무식한 데다 성질은 급해. 의사결정이 무지하게 빠른 거지. 그 다음에 진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능력을 겸비해야 돼. 소신이 있어야 돼. 한번 결정하는 건 절대 번복을 안 해. 기가 막히다.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그런 이제 질문만 하고 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질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회사가 헷가닥거려요. 엄청난 문제라. 기업 문화의 변경이 고려될 경우
환경에 적합치 않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경이라는 건 그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일본이 한국이 왜 망했겠어요? 임진왜란, 일제 36년사, 왜 생겼어요? 쇄국 정치. 대외적인 국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물 안에서 그냥, 정보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장님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팡이도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 그 다음에 산업이 매우 경쟁적이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같이 빨라야 돼. 그 호흡을 맞춰서 가야 돼. 남들보다 더 빨리 가든가.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면서. 맨날 비상경영 전략만 짜던 그런 한 시대가 있었다면서. 불행했던 한 시대. 짜증난다고. 비상경영제. 맨날 각 부문마다 내야 될 게 절감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업이 대규모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급격한 성장.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급격한 성장. 성장은 좋은데 그 성장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급격하게 갑자기 1조가 됐는데 1조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이거 엄청나게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잘못되어 가는 징후. 조직의 목적을 망각한다. 회사의 목적을 망각하고 각자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장기적 안목의 사업계획이 무시된다. 굉장히 단기지향적. 한국 기업의 병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단기로 CEO 체인지해 가는 경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단기 성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 장관의 임기가 평균 1년이 안 돼. 완전히 거기서 뭔 장기적인 정책이 나오겠어요? 전부 다 임명장 받으면 뭘 가지고 한번 켜볼까? 이거만 골몰한다. 그 밑에 관료들은 또 어떠하냐? 관료들의 생각은 밑에서 움직이면 뭐라 하냐면 그 밑에 이 베테랑이 이런데 신용만 해. 조금 있으면 간다. 이거 다 벌써 백전노장 아니야. 바로 하겠습니다. 장관 앞에서 그거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잘 보셨습니다. 딱 돌아와서는 표정 관리자. 겉으로는 심각한 척하고 돌아서서 웃어. 이게 아주 정부 혁신이 요새 옛날 이런 말 하고 다니면 옛날에 바로 잡아갔어. 누구 지도세도 모르게. 그때 보안대에서 바로 잡아. 요새 독후감 내느라고 죽겠대,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읽어가지고, 독후감을 써내야 된다니. 그래, 그게 혁신 점수가 있대요, 그게. 몇 점 돼야 되고, 이게. 조직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부의 하위 문화들 간의 차이가 커서 일관성이 없을 때. 요게 굉장히, 옛날에 어디에, 조홍은행하고 합병한 데가 한미은행인가요? 합병했다, 지금. 두 조직이 완전히, 조홍은행은 굉장히 전통적이죠. 반대로 한미은행은 굉장히, 한미은행이가 자주 고투기했지. 그래서 지금 요새 어떻게 조정이 안 된대, 지금. 서로 그런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 서로 이렇게
그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렇게 쫙 일궈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소요되고 그 조정해가는 그런 노력 또한 아주 그 섬세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이기면 분명히 패배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보통 묘수겠습니까? 이게 윈윈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업 문화의 변경 과정. 이건 하나의 가치라는 말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은 그 가치를 공통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구심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 가야 돼요. 근데 요런 기업 문화도 대단히 그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체계도 그게 옮아가야 돼. 내부 능력의 평가, 크게 기능별 평가, 전사 평가, 기업의 약점 평가, 이와 같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재무와 회계 측면, 여기 기능별 평가예요. 자금 동원력으로부터 안정성, 능률성, 재고에 대한 평가까지. 판매와 유통 측면 계속되죠. 그래서 각 부문에서 자기 자신이 속한 기능별로 분석적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생산 관리 측면. 계속되죠. 생산 관리. 인사와 노무 측면. 요새 제일 그 중요한 게 이 노동조합과의 관계예요.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이슈. 대한민국 골머리입니다, 지금. 저기에 투입되는 그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수준. 이미 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한 수준.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인사권. 그 다음에 인사권 속에 속해 있는 징계권이래요. 근데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권이 없다는 말은 현장 사람들을 전보 발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아야 돼요. 이미 거기까지 양보한 기업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렇잖아요. 전보가 안 돼. 전환 배치도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냥 평생 동안 보장돼 있는 거예요. 엄청 이 사무직 직원들은 언제 책상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책상 감히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사장도 이거 손 못 댔어요. 철밥통이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에요. 노조원들이 철밥통. 그 다음에 인사 안 되죠. 잘못해서 징계권 없어요. 징계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노사 동수야. 노사 동수라서 가결이 안 돼요. 특별하게 진짜 어떤 사회적 지탄 대상이 아니고는 가결이 안 돼요. 옛날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과장이 현장에 내려갔더니 반장이 좀 일을 자기가 한 게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반장이 과장 뺨을 한 대 때렸대. 그래서 둘이서 징계위원회 해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각자 반성할 것. 이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된다. 엄청난 문제예요. 아주 이 문제가 타개가 되지 않고는 이 한국이 진짜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이루는데 2만 불 가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첫째는 윤리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 그 노사 관계의 그 발전.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가다가 꼬꾸라지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 요인 측면, 기업 이미지와 명성, 그 다음에 기업 규모, 전략적 경영 시스템, 조직 구조와 풍토, 연구개발 능력, 경영 정보 시스템. 이것은 각각의 항목별로 덜 중요한 게 없어요. 특히 전략 경영 시스템. 이 전략적이란 말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스피드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 21세기 경영에 추가된 개념이 속도예요, 속도. 그런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지금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일에 있고, 여기 한국에 있는데, 사람이 독일에 있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옛날엔 문서가 있으면 독일로 택배 보내야 돼. 편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 붙이면 한 보름 있어야 거기가 편지 받는다. 뭔 의사결정이 되겠어. 요새는 띠리릭 해가지고 엔터 팍 치는 순간 동시에 받아본다. 동시에. 여기에 이 엄청난 속도. 제약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전사적 차원의 평가.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으로의 진출 능력, 그 다음에 기존 산업의 시너지 효과, 외부 자원의 유도 능력, 기업의 유인력이죠. 기업의 역량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해낼 수 있느냐. 기업의 약점 평가. 자, 경쟁 기업이 상대적 강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기업의 약점이 된다.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경쟁 회사의 강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단점을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이 생각이 안 나. 그게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바꿔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벤치마크 대상을 정해야 돼. 그 다음에 벤치마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건 보여요. 저 사람 보니까 잘생겼어. 나는 그게 아니면 내가 그게 약점이다. 항상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툴이 스왓 분석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사실, 즉 환경 분석으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내부적 사실, 즉 내부 능력으로부터 강점과 약점, 이게 최종적으로 추출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한 게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나에게로 와서 이게 의미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얼마나 사실들이 막 내부 능력 분석, 외부 환경 분석하면 얼마나 많은 팩타들이 있겠어요. 그런 팩타들 중에서 의미를 이와 같이 추려 담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장표가 굉장히 한 장의 아주 심플한 장표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아웃풋이에요. 소화 분석의 하나의 예입니다. 강점, 약점.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외부적 사실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래서 주로 요런 카테고리, 요런 장표로 담게 됩니다. 기회 요인이면서 우리의 강점인 것, 적극 공략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이면서 우리의 약점인 것, 회피해야 되죠. 도망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런데 의기투합해서 달려들다간 저거는 아주 망하는 첩경이에요, 첩경. 더 이상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있는 지혜, 이 전략이에요, 전략. 그 36개의 전략이 굉장히 고수들의 전략이죠. 그 구단의 전략이에요. 9급의 전략이 아니에요. 36개는 굉장히 그 60갑자의 내공을 갖춘 사람의 전략이랍니다. 꼭 한 3갑자 정도의 전략을 가진 사람이 꼭 덤빈다는 거예요. 영화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최후의 성전 그 남자 누구예요? 그 주인공 이거 찾으러 갔던 그 대통령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에어포스 1에서도 나왔던 사람인데 대통령 나왔던 사람 누구예요? 해리슨 포드 맞아. 해리슨 포드가 어디 지역에 이제 거기 저기 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앞에 칼을 든 놈이 나타나. 뭐 옛날 우리 그 한국의 이거 망나니들이 쓰던 이런 칼이더라고. 막 유통도 벗고 막 덩치가 막 이래 막 칼 들고 막 이러고. 내가 깜짝이야. 야, 주인공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리슨 포트가 여기서 진짜 빠져나갈까? 막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영화 보면. 그럼 막 그 폼을 막 한참을 잡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한참을 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좀 덤벼들라고 하니까 주머니에 총 쏴가지고 그냥 땅 쏘니까 팍 죽어버렸대. 쓸데없이 그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 자기 능력, 그 총에 비하면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 자기 약점은 뭐예요? 상대방의 강점이 자기 약점이라는 이야기지. 그거 없이 그냥 그 무식한 다음 전략의 수립. 예. 그 강점, 약점을 갖다가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 내부 역량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우리로 봐서는 우리 내부 역량 중에서는 약한 건데도 타 경쟁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경우에 그걸 갖다가 약점, 강점을 갖다가 그래서 강점, 약점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항상. 우리가 대단히 취약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더 취약하면 우리로서는 강점이다. 강점. 상대적 개념. 그러면 상대방 우리는 지금 기는 수준이다. 근데 상대방은 지금 기기는커녕 앉지도 못해. 전 우리의 강점이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때다. 어떤 전략이세요? 네.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러다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많은 식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점을 보완을 하는데 네. 내가 못하는데 아무리 기회가 있다고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막 잘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더 잘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소스 팁이 너무 많아서. 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기회 요인인데 우리의 약점이다. 기회 요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주가 그 각 지역별로 소주가 있잖아요. 소주가 있는데 진로가 역시 소주는 진로. 이 창호는 뭐예요? 창호 화이트. 오늘 저녁에 화이트 한잔 하는 거예요? 화이트 지금. 전국적으로 진료 소주 하면 그냥 참이슬. 아주 돼 있잖아. 근데 그 기회 요인이 뭐냐면
그 진로로서는 근데 이 지역별 쿼터가 있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그게 딱 해지가 되면서 이제 각각 막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기 저 어떤 지방 군수업체 우리 화이트 소주의 입장에서는 아 그게 우리가 다른 데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생긴 거예요. 진로 막 이렇게. 근데 우리의 약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거지. 아직도 전국적으로. 이럴 때 그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가 굉장히 강할 때 우린 약할 때 약자의 선택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돼. 지역적이어야 되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그거는 망하는 징조. 그러니까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 특정 지역을 딱 잡아가지고 특정 지역도 예를 들면 자기네 회사 그 무슨 그 저기 저 그 뭐 본사가 있는 그 저기 그 뭐가 있는 그 지역이라든가 어디 지역에 그 시범적으로 조그만 영업소 하나를 딱 그 설립하는. 전국에 막 서울에 영업소 몇 개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아주 그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만 아주 마케팅을 집중.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 주위에 이제 쫙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뭐 어디 뭐 갈비 먹으러 가면 갈비에 무슨 소주는 공짜 한 병. 그 뿌리는 거지, 거기. 그 동네 공짜니까 무슨 닭갈비 먹고 그거 한번 마셔본단 말이지. 뭐, 마셔. 그러다 보면 거기 막 환 지역이니까. 진로는 뭐 그걸 풀면 전국을 그렇게 풀을 거 어떻게 해. 우리는 그 한 지역만 죽어라 한번 해보자. 그럼 크게 이제 그 마케팅 비용도 그 작은 지역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공략해서 거기에서 뭔가 교두보를 확보하자. 이게 SO 전략이에요. WO 전략. 그런 식으로 강자가 펼치는 전면전에 맞서서 아주 그 특정한 지역,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펼치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일자진을 폈죠. 일자진을 딱 폈는데 거기서 일자진이 유효했던 건 뭐냐면 넓은 바다에서는 같이 일자진을 피고 하면 저쪽은 우리는 배가 12척이에요. 12척. 상대방은 130척이라고. 거기서 같이 12척이 일자진 펴고 130척 싸우면 그건 지죠. 근데 울돌목이라는 데가 굉장히 좁아. 이렇게 한 줄로 들어오다시피 해야 되는. 거기에 딱 일자진을 딱 펴고 있으니까 이거는 걔는 줄 서가지고 한 줄씩 들어오는데 우린 딱 딱 일자진을 펴니까 12대 1로 싸우는 것과 똑같다. 그게 우리의 약점을 뭔가 강점으로 이렇게 딱 지형짐을 이용해서 국인 전략, SO, WO 전략. 병력에 엄청난 약세에 있으면서도 그걸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